여기 한 중국인 학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대학교 교수는 크게 화를 내며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이때다 싶어서 중국인 학생들에게 팩트 폭행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여기저기서 중국인들에게 그간 쌓였던 분노들이 모두 뿜어내고 있는지 강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역사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카플란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학과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바로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세기의 대결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중립을 지키실 줄 알았던 교수님께서는 한국인의 편에 섰기에 저희 학과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간 중국인 학생들에게 무언가 불쾌한 감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저 역시 한국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무척이나 통쾌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15살 시절부터 역사를 좋아했는데 역사가 짧은 미국사보다는 동양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인들의 뿌리는 유럽과 관련이 있기에 이곳 미국에서는 유럽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대다수이지만 아시아에 대한 관심,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양의 역사와 한국사, 한글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죠. 저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을 하게 되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꽤나 괜찮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린이 시절부터 잘하고 좋아하던 전자공학이나 로봇,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무조건 역사학을 공부해서 미국 내 아시아 역사 권위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신먹거리를 위해 공학을 배우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정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학은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고 역사와 인문학은 정신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 보이지만 만약 그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수많은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동양의 역사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야말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부 교수님들은 중국사나 일본사를 공부하는 것이 좋을 거라며 저에게 한국사를 포기할 것을 권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본사의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사에서도 한국을 빼면 연구할 것이 없을 정도이죠. 제가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의 고대 역사를 모두 감추려 하고 있고 한국인의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마저 창바이산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심지어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세계 공식적으로 백두산이 아닌 창바이산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한국을 공부하면 할수록 중국 때문에 정말 답답했는데 마침 이번 아시아 역사 토론 강의를 통해서 한국인들과 같은 조가 되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는 한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한국과 일본 등의 여러 구도를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했고 저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토론의 발표자로 나설 수 있었죠. 수업을 하면서 한국인 친구를 만날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복학하게 된 지연이라는 동갑내기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죠. 지연은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온 친구였기에 한국의 대학교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밀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토론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자료를 조사했는데 지연이 한국어로 찾은 한국 측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섬세한 영어로 적기도 하면서 무척이나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은 토론 상대인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토론보다 앞선 차례였던 토론이 바로 중국과 대만 역사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중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간한 내용으로 대만 측 발표자 학생들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1624년에 네덜란드가 통치하기 이전까지 계속 독립적인 나라였고 1683년부터 청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청나라 덕분에 대만이 성장했고 1927년 이후 대만의 장개석이 공산당을 탄압하고 박해했다는 내용까지 정말 많은 양의 자료와 엄청난 달변이었기에 대만 측 발표자들이 도저히 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대만의 발표자들은 전부 미국인이었고 중국 측 발표자들은 전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자료 준비나 사전 조사에 있어서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달랐습니다. 지연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측 발표자이고 저 또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발전과 역사를 응원하는 입장이기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또 중국인 학생들은 무조건 이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던 아니던 일단 밀어붙여버리거든요. 만약 토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중국인 학생들의 발언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중국 학생 측 자료를 완전한 팩트로 믿어버릴 거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토론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중국 학생들은 종이를 무슨 한 무더기를 가져오더라고요. 인쇄물과 단행본, 논문 등 꼼꼼히도 준비해왔고 옛날 지도는 물론이고 공문서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자료였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저들은 중국 본토에 있는 대학교에 자문을 요청했고 여러 대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토대로 토론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끼케야 종이 몇 장과 지도 두어 장이 전부였습니다. 중국인들이 15억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무수한 자료를 연구하고 만들어 두었기에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아 보였죠. 지연 역시 절망한 표정이었고 분명 저희는 저 중국인 학생들의 입방아에 찍히며 완전히 밟혀버릴 것이 불보듯 자명하였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고구려라는 중국의 왕조가 신라와 백제를 도와주었고 수나라와 당나라의 유구한 역사가 있어서 백제와 신라, 고려, 조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요새 큰 화제거리인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 역시 한국인들이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 역사 또한 중국의 역사인데도 한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와 유물, 유적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 우긴다고 말했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 현재 중국의 영토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다가도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릉비에 적힌 내용이 있다는 것과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수십만 대군으로 침략한 이유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죠. 또 저희는 초라하게 흑백으로 뽑아온 지도를 펄럭이면서 보여주는데 중국인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것을 구한 것인지 커다란 천막에 중국과 고구려 영토를 인쇄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이 그들만의 논리를 내세우며 한마디를 지지 않았고 지연이는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까지 고이고 있는 것을 보았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준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반면 한국은 역사보다는 수학과 영어 등에 치중한 교육을 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하며 개탄스러웠죠. 역사를 잘못 가르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한 나라의 학생과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긴 하지만 빨리 넘겨버린 나라의 학생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했죠. 이건 필시 한국 교육에서 역사라는 것이 빠져 있으며 앞으로는 AI에게 대체되어 버릴 영어 교육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학생들은 모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를 참고 계신 모습으로 중국인 학생에게 말을 하는데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무척이나 놀라고 말았는데요. 교수님은 왜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고 지금 당장 중국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국의 역사는 아니라며 그렇게 따지면 만약 어떠한 지역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은 사람이 그 땅의 역사를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는데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고 말했죠. 지금 중국은 단지 땅을 가진 것뿐이지 한국의 고대 국가의 정신이나 문화 또한 모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다면서 말하는데 무척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본인은 젊은 시절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며 공부했던 사람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늘 그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구려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갈 때마다 문화재의 모양과 글씨가 바뀌어져 있어서 저들이 원본 유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지 오래되었다셨죠. 불리한 사실은 지우거나 없애버리고 기존 역사를 유리한 내용으로 전부 변경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발대발하셨죠. 광개토대 왕릉비도 광개토대 왕릉비라고 바꾼 흔적이 보이고 건축물들 또한 모조리 중국 양식으로 변경해서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았죠. 또 한국의 전통기와나 온돌까지 자신의 것이라 우기니 어이가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짓고 세운 천리장성을 만리장성과 연결을 시켜서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우기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중국인들은 한국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았고 고구려는 중국 때문에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상반된 성 두 개를 이어버리다니 그 발상 또한 괴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를 줄이고 교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누가 들어도 교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중국인들은 땡깡을 부리거나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가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자신의 노트북을 TV 화면에 연결하더니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달라는 말을 하며 몇 가지의 사진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고대 국가 건물들의 사진이었는데 두 가지 사진은 비슷해 보였고 나머지는 굉장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보여주는 사진은 고구려와 고려 건축물의 사진과 중국 당나라 건축물의 사진이었거든요. 고구려의 건물과 고려의 건물은 무척이나 닮아 있었고 중국의 건물은 확실히 달라 보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건축물이 중국의 건축물일까요? 딱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둘은 비슷한 모습인데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건축물이 확실히 유사한 모습이죠. 한국인은 고려의 후손이며 고려인들은 고구려의 후손들이니 고구려 또한 한국인의 조상들입니다. 간단히 생각한다면 저희 할아버지의 나라인 것인데 그 역사를 중국이 가져가 버린다면 한국인들은 조상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나라나 흔적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의 말씀대로 한국의 정신과 고유문화를 빼앗는 행위는 정말 최악의 행위입니다. 또한 지연이는 고조선 지역과 중국 내륙 일부까지 언급하며 실제 한국 측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한국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마이크도 없이 중국말을 섞어가며 흥분한 채 말을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교수님은 중국인에게 역사 공부를 다시 해서 돌아오라며 F학점을 줘버리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얌전하시고 젠틀하시던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고 교수님의 소신에 반해서 교수님과 더욱 친해지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그동안 쌓여두고 묵혀둔 말들을 전부 뱉어내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대다수는 일본인들이었고
일본인들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무척이나 신경 쓰고 있었죠. 중국인과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지내길래 이렇게까지 다들 쌓인 것이 많은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토론에서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지연이가 엄청난 조사를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불쑥 튀어나오고 있으니 저는 정말 공부가 많이 부족했구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한자까지 아는 글자가 없으니 마치 토론 상대와 벽을 치고 대화하는 듯한 이상한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수업이 끝난 후에 공부를 위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동양역사학과, 그 중에서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서 나중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도 드렸죠. 아무래도 현지를 직접 봐야 역사를 추측할 수 있다시며 꼭 가보되 한국부터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죠. 모든 건물의 시설들이 전부 깨끗함은 물론이고 무료 이용이 많아서 어딜 가도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한국사 연구를 위해서 한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그러한 조언을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한국으로 석사 과정을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지연이에게 들어본 한국의 모습과 상황은 정말 최고였고 지연이가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니 이곳이 내가 살아야 할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마 방학을 맞이하면 지연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정말 좋은 추억과 행복한 한국 생활을 잠시나마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미국인 고고학 교수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역사학계와 고고학계에서는 한국의 벼농사가 세계 최초라고 연구되고 있고 중국보다도 무려 4,000년이나 앞섰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인 학생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베르가라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고 수많은 유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 학생들과 친해진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고 가장 친한 미니와 함께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학사 경고를 받았을 뻔했기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죠. 저는 성격상 덜렁대는 편이고 수업 필기를 하지 않기에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공부에서 친구가 중요한데요. 미니를 만나기 전에는 중국인 친구들과 친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에 귀를 기울였고 잘못된 중국 중심의 독특한 정보들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만 했거든요. 지난 학기에는 유럽 르네상스 문화는 중국의 진나라 문화에서 출발했다는 논리를 듣고 그 내용을 과제에 써서 제출했다가 교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야만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고 오직 중국인 친구들이 해주는 말만 믿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혼이 났던 것인데요. 사실 저는 고고학이 적성에 맞지 않았고 오직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진학을 했으므로 어떤 것이 사실인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오로지 친구의 말만 듣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특히 중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지금 인기 있는 K-팝 등의 음악 문화나 떡볶이, 김밥 등의 음식 문화는 전부 중국에서 온 것들이라면서 저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죠. 현재 한국이 아시아 전체를 모두 한국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는 모두 중국의 문화이고 중국이 원조인데 한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속이고 있다며 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중국인 친구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고고학적 상식들 또한 중국인들의 말이 사실인 줄만 알고 지냈습니다.
앞으로 국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재를 탐방해야 하고 중국의 역사 유적이나 문명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최고라면서 저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었거든요. 중국의 진시황릉이나 만리장성은 유럽의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우수하며 불가사의에 가까운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했죠.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정말 크나큰 저의 실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고학 관련 수업에서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이번 강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께서 특강 형식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고고학과 학생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전부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한국 학생들도 있어서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새 무척 유명한 나라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 학생들을 만난 것은 이 수업이 처음이었거든요. 중국인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로 한국의 문화들은 전부 중국 문화의 아류이고 원조는 모두 중국이라고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자신 나라의 문화가 전부 다른 나라의 것을 베낀 것이라고 하면 속으로 무척이나 창피하고 쪽팔릴 것이라 생각을 했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으면 중국인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웠을 텐데 오히려 중국인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도 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중국인 학생들은 괜히 불편한 티를 내고 저에게 한국 학생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곤 했죠. 저기 한국인 중에서 미니와 채아는 성적이 가장 좋은데 그건 전부 교수님한테 로비를 해서 그렇다는 말을 했거든요. 학교에 기부입학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를 해서 학점을 올리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라서 저는 무언가 신기하다고만 생각하였죠. 아직 학교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바로 저의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른들께 얼핏 들었었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이 지금은 많이 성장하게 되어서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또한 저는 중국 문화라고 새로 알게 된 K-팝이나 떡볶이 또한 좋아하고요. 마침 미니가 저에게 같은 학과라서 반갑다면서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어쨌든 특별 초청된 교수님께서는 이미 은퇴하신 분이지만 아직까지 여러 저술서를 집필하시고 연구를 하시기도 하는 분이셔서 정말 알고 계신 지식이 남달랐는데요. 전 세계의 고고학과 역사학 관련 이야기는 꿰뚫고 계셨고 새로 발견된 논문이나 연구 성과들도 빠짐없이 알고 계셨죠. 특히 그분께서는 마침 아시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고 중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게는 너무 새로운 내용들이라서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고학과 역사학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가 깊고 훌륭한 문명을 지닌 나라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레고랜드가 생겨서 아쉽게 된 증도 유적지는 영국의 스톤헨지 그 이상의 유적이었다면서 수많은 고인돌 유적과 신석기와 청동기 유적이 출토되어서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대발견이라고 할 정도였죠. 아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전 세계의 모든 역사 교과서를 바꾸어야 할 정도라고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는 영국보다 우수한 역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언가 이상하기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 그러한 유적지는 중국에 무수히 많거든요. 중국에서 고대 문자인 갑골문이 나오면서 상형 문자의 기원이 발견되었고 빤포 유적이라는 신석기 시대 대규모 칠학 유적지는 중국 양싸오 문화 유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세계적인 문화 유적이죠. 또한 최근 출토된 스촨성의 황금 가면 등의 유적은 무려 3,000년이 넘은 유적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 수준이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저 교수님은 중국보다 한국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고, 한국의 문화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세계적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중국인 친구들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게 계속 저건 틀린 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중국인이 가장 잘 아는 법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은 저것과 전혀 다르다면서요. 저 교수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유럽과 아시아 중에서 특히 한국만을 말씀하시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과 착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명은 중국의 황허강 일대에서 번성한 황허 문명이고 양쯔강의 문명에서 세계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되었을 만큼 아주 수준 높고 유서 깊은 고장이 바로 중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벼농사를 최초로 지었던 곳이고 그 장소는 바로 충청북도 청주의 소롤이라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청주에서는 무려 15,000년 벽시가 출토되었고 그 벽시는 여러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판명났다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고고하게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15,000년 전에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도 무척이나 신기했고 그것을 현 시대의 사람들이 밝혀냈다는 것 또한 무척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예정 지역이었다고 하고 그곳에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니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였죠. 대학교 부지에서 유적지가 출토되다니 충북대학교 고고학과의 학생들은 굉장한 행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진 것도 이때부터였는데 미니의 친한 친구가 충북대학교를 다닌다면서 말을 꺼냈고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 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와 친한 중국인 학생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줄 몰랐는데 교수님께 호통을 치면서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느껴졌어요. 분명 초청된 나이 많은 교수님이고 중국인들은 예의를 차리면서 살아간다며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가식적이었다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면서 그건 전부 엉터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한국의 소로리 유적은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허무맹랑한 유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고 역사가 깊은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에서 기원전 5000년경에 세계 최초로 벼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이미 있습니다. 인류의 벼 재배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비로소 서기 700년경에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만약 소롤이라는 한국의 충북 청주라는 도시에서 벼가 재배되기 시작되었다면 학계나 논문들도 전부 내용을 바꾸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의 말에 속아서 거짓된 역사를 미국 학생들을 상대로 설파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미 중국에서는 10만 년도 전에 벼농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연구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를 선동하시지 마세요. 만약 저였다면 수업이 끝나고 정중하게 궁금한 내용이나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쭈었을 텐데 저렇게 교수님을 망신 주듯이 따지고 있으니 학생들 모두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또한 교수님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을 저 친구가 저런 이야기를 하니 무언가 창피함이 저한테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소중한 친구들인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사는 늘 바뀌는 법이고 새로운 것이 발굴되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발굴된 유적이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훨씬 오래되고 값진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의 깊이가 중국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10개의 유물이 한국과 중국에서 출토된다고 해도 한국 유물의 평균 연대가 높다면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문화가 많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무조건 과거 연구가 이랬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은 전부 잘못된 연구 방법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중국에서 벼농사가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어도 한국에서 훨씬 오래된 벽시가 발견된 이상 한국이 최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뒤져도 그보다 오래된 벽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한국보다 중국이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희는 저렇게 말해주는 교수님이 잘 없다면서 그동안 중국에 한국의 역사를 많이 빼앗겨서 속상했다고 하였고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 유학을 왔다는 저는 생각한 적도 없는 엄청난 포부에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교수님과 민희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교수님과 민희의 이야기가 옳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갸우뚱하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이 중국을 베낀 것이라고 하고 민희와 교수님은 한국이 원조라고 하는 상황에서 교수님이 속한 편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은 그간 저에게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에게 역사와 고고학을 가르쳐 주었는데 도대체 이건 또 무슨 근거였는지 무언가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턱대고 속은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의문들은 교수님과 중국 학생들의 대화에서 풀리고야 말았죠. 중국 학생들은 교수님 앞에서 웨이보라는 중국의 SNS의 자료를 들먹이면서 근거를 설파하고 있었거든요. 동영상과 사진 자료, 논문 캡처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웨이보에는 온통 가짜뉴스들 뿐이고 중국인들이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웨이보부터 끊으라고 하셨으니까요. 또한 웨이보의 거짓 정보들은 모두 중국의 비전문가들이나 특정 계층에서 자신의 편이 유리하도록 꾸며낸 자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학생이 되겠다면 세계적으로 공인된 논문을 찾아오라고 하더고요. 사실 저도 웨이보의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중국 친구들이 보여주는 웨이보의 정보를 보고 정확하다며 맞장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다는 생각에 허탈하기만 했어요. 역시 중국인 친구들이 알려준 한식은 원래 중식이라는 것과 K-팝의 가수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모조리 가짜인 것 같았죠. 민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린다면서 사실을 제대로 보라면서 한 소리를 들었죠. 중국에서는 이미 교과서에서 언급할 정도로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동북 공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현재 동북이라고 부르는 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모두 지금은 중국 땅이 되어버렸지만 과거 한국의 영토였던 곳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주었죠. 고조선이라는 한국 최초의 나라도 5천년 전에 그곳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땅을 잃어버려서 연구조차 못하는 한국의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확실히 고대 한국의 나라인 고구려와 발해 지도를 보니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을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중국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거짓된 사건들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최근 논문들에서는 세계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연대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인데도 과거의 지식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장하는 중국인 친구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인 민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저를 보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중국 친구가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 상황이 무척이나 이상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중국인 친구들에게는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 결국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들은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수업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들은 전부 씩씩거리면서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내보내고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네요. 요새는 한국이 워낙 인기가 좋고 경제력이 강해진 나라로 유명해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흡수하려고 난리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일본을 상대로 저런 행동을 했었죠.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으면 한국보다 괜찮은 구석이 분명 어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세계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인데 항상 다른 나라의 문화나 역사를 탐내고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류나 삼류에 머무를 수밖에요. 자신의 것이 있어야 인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고고하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미니는 필기를 정말 꼼꼼하게 하고 글씨도 예뻤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기도 무척 좋았어요.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라서 너무 행복하다며 항상 책도 열심히 보고 모르는 것도 물고 늘어지면서 공부하기에 배울 점이 많은 친구이기도 했죠. 미니를 보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선진국이 된 까닭도 알게 되었고 K-팝 등의 예술이나 음식 문화들을 세계에 퍼뜨린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특유의 부지런함과 집요함 그리고 명석한 머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미니는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저 또한 미니를 따라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미국 국방부 관계자인 엘브리지 콜비가 현재의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주한미군을 대신해서 한국 자체의 핵무기 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소문에 전 세계가 난리라고 합니다. 엘브리지 콜비는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며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상당히 힘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독자적인 힘으로 국방을 수호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는 그의 주장에 세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여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니콜라라고 합니다. 현재 전차 운전을 배우고 있고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방과 군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결국 꿈을 이룬 군인이죠. 요즘 저는 한국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휴전 국가이고 북한의 여러 도발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나라니까요. 또한 현재 미국의 대선 주자인 트럼프가 한국의 자주 국방을 요구하고 있고 몇 달 전 폴란드에 방문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차 등의 한국산 무기가 훌륭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폴란드에서도 한국의 군사 장비 기술과 군사력은 세계에서 정상급이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현재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군사 장비를 수입해오고 있는데요. 미국보다도 한국의 장비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무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특히나 한국의 무기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차 1000대와 자주포 48대 등을 수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산 무기가 유명했는데 방위 산업을 모두 폐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유럽 전체가 긴장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장비들 뿐이라서 급하게 무기들을 새로 갖출 필요성을 느꼈으니까요.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이라서 방위 산업을 전부 최상급으로 끌어올렸고 여러 기능까지 두루 갖춘 고급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한국산 무기들을 칭찬하고 있고 여러 언론과 방송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주제로 내용을 다루기도 하죠. 실제로 저는 한국의 흑표 전차를 조종해 보기도 했는데 명중률도 엄청 정확하고 전차임에도 훌륭한 승차감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전차의 높낮이를 조종하면서 차체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기능은 정말 혁신이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전차는 30% 명중률을 보이는 반면에 한국의 전차는 100% 수준의 명중률을 보여서 한국산 전차 한 대라면 독일산 전차 세대와 싸워도 이긴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우스갯소리라고만 볼 수 없고 직접 조종해본 입장에서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K-팝보다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나 군사장비 덕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독일산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동료가 있었거든요. 같은 부대원이기는 하지만 전차를 운용해 본 적도 없는 보직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아라고 불리는 그는 한국보다는 중국의 무기가 우수하다고 말할 정도였고 굳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의 동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데요. 독일은 폴란드를 2번씩이나 몰락시킨 나라이고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폴란드인 600만 명의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사건을 겪은 폴란드인이 독일을 좋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아우슈비츠라고도 불리지만 폴란드 발음으로는 오시비앵침이라고 하는 수용소에 대한 내용도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이죠. 물론 독일이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독일을 칭송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독일의 무기를 칭찬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한국의 무기가 훨씬 편리하면서도 강력하고 명중률과 방어력까지 좋은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폴란드에서 독일산 무기를 계속 써오긴 했지만 새로 들여온 최신 장비들이 좋은 것은 누구나 보아도 전부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중국 무기를 칭찬하는 것은 또 뭐냐고요. 꼭 한국 무기로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 되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한국은 중국보다도 못한 나라이고 독일의 무기보다 제조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인데 왜 굳이 한국산 무기를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희는 그가 저런 말을 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결국 조금의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는 독일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고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독일의 친척집에도 자주 갔었고 독일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독일제 자동차를 많이 타보았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 대해 강렬한 추억이 있어 보였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보다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폴란드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폴란드와 독일 모두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독일과 폴란드 모두 부모님의 나라이니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굳이 폴란드 군인 신분으로 저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 보였죠. 하루는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전부 중국의 무기를 베껴서 만든 것이고 아직 핵무기 또한 없는 나라이면서 무슨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한국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오히려 현재 중국산 무기는 한국의 무기를 베껴서 만들고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 반대인 경우는 생전 처음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한국산 무기보다 중국산 무기의 품질이 더욱 괜찮았더라면
당연히 정부에서 중국산 무기를 긴급 수입을 했을 것이잖아요. 또한 한국이 핵을 배치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핵의 기술은 전부 원자력 발전소와 연관이 있는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원전 기술 수출까지 하는 나라에서 핵을 만들지 못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자로 폐기물 처리 기술도 수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아가 말하고 있는 중국의 핵도 결국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응용한 것인데, 중국의 그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한국의 기술을 배워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적인 대기업인 한국의 삼성과 LG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고, 철강산업과 조선업, 2차 전지 등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 1등이라고 말할 정도로 압도적인 자리에서 전 범위 1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또한 한국은 우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정도로 우주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몇 년 안에 세계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낼 것이죠. 심지어는 한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판인데,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한국이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실제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갑자기 핵을 만들어야 할 때에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 것과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든 것은 천지 차이인데, 분명 한국은 만들 수 있음에도 만들지 못한 상황이었고, 대통령까지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라면 그 기술이 상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국은 분명히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나라가 분명했고, 핵 배치를 통해 세계 최강국 수준의 무기를 보유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핵을 보유하기 전에 폴란드도 한국과 더욱 친해지려 노력해야 하는 상황일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되면서 그 자리에 핵이 배치될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올라가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훨씬 단단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죠. 실제로 한국의 전차 한 대 정도면 북한의 전차 10대 이상은 대적할 수 있을 수준인데, 거기다가 핵 배치를 한다면 세계 최고의 최신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핵 배치만으로 한국의 세계 국방력의 순위는 엄청나게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한국의 무기와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말 놀랄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군사와 국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세계 각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편이야. 한국은 분명히 중국보다 인구도 30배나 적고 핵도 배치하지 않고 있어. 무기의 숫자나 장비의 숫자도 중국에 비해 확실히 밀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중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더욱 좋다는 말이잖아. 많이 생산해봤고 많은 인구가 사용해 보았으면 중국의 기술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어? 독일의 기술이 좋은 이유는 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물자를 생산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야. 또한 독일의 자동차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팔았잖아. 과거 폴란드와도 수교를 할 때에 폴란드는 농산물을 독일에 수출하고, 독일은 공산품을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적이 있어. 그러니 만약 폴란드의 농업기술이 발달했다고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무기 생산 기술이나 핵무기 기술도 한국을 훨씬 앞서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런데 노아에게서 들리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무언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유럽인의 시선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온통 코로나와 우한 폐렴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을 계속 칭찬하면서 중국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유럽에 중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고, 심지어 포르투갈 대부분의 관광지는 중국 자본이 잠식되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포르투갈의 시골까지 차이나 마켓 등이 많고 한국 음식점과 일본 식당, 중국 음식점 모두 동양인들이 운영하는데,
그들은 전부 중국인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교수님께서도 나중에 중국인들의 자본이 유럽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의 사장은 중국인이라고도 했고요. 분명 노아는 중국과 관련된 인물일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폴란드도 중국에 의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중국인과 결혼을 해서 무척이나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 중국인은 엄청난 갑부였고 세계 여기저기에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노아는 일반적인 군인이 가지고 있지 않을 법한 최고급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분명히 여동생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테고 그렇게 중국에 대해 호감을 쌓았을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뒤에서 시샘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시샘이 중국과 관련된 유럽인에게까지 옮겨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중국이 15억이 넘는 인구를 지녔고 큰 대륙에서 엄청난 영토를 가진 국가인 것은 맞지만 저렇게 다른 나라를 폄하하면서 자신만이 최고라고 우기는 문화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시선은 항상 한국에 향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의 K-팝과 드라마에 이어서 방산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한국인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폴란드에서는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를 긴급 수입할 수 없었더라면 분명 위기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꼼꼼하고 섬세한 습성을 통해서 폴란드까지 덕을 봤던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긴급 무기 수입을 했더라면 분명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무기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무척 부럽고 만약에 한국이 핵까지 소유하게 된다면 더욱 부러워질 것 같습니다. 또한 핵을 보유한 나라이기에 주변국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이고요. 한국과 일본처럼 폴란드인들은 독일인에 대한 무언가 경쟁심이 있는데 일본이 없는 핵을 한국이 먼저 보유하게 된다면 무척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또한 독일도 아직 핵이 없는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노아와 같은 사람들도 괜히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죠.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던데 한국도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반드시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인이지만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고 군대는 싸우는 것보다 전쟁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존재해야 하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